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볼 건다. 백화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백화번째 방송. 요즘 101이 핫하다며? 101. 네. 그 친구들. 모르십니까? 아재는 모르시지. 네. 뭐. 아하, 이거 참. 원지어로 원. 아하. 어느 정도 핫해요? 요즘 난리죠. 난리야? 모 화장품 그 회사에서 브로마이드를 뭐 일정액 구입하면 준다고 했더니 줄이 그냥 쫙 늘어섰습니다. 밖으로. 인기 최고입니다. 요즘. 네. 그럼 101명이 나오나요? 101명으로 출발했죠. 네. 처음에. 11명이 남은 거죠. 이제. 네. 그렇군요. 네. 문제가 아니라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군. 자주 봐요?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남자 아이돌인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돌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요. 네. 네. 네, 손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입니다. 여름휴가 계획 잡았나요? 여름휴가 저는 안 간 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바빠서? 일해야죠. 예. 네. 아니 근데 가족들은 니는 안 가도 가족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가죠. 따로? 네. 뭐 돈 버는 기계예요? 가족들과 제 카드와 함께. 카드와 함께. 네. 좋다. 네. 네. 저도 좋아요. 네. 지난주 그 아내분한테 물어보고 온다는데 물어봤어요? 정규적 문제? 미쳐. 네. 대화 자체를 잘 안 하죠, 집에 가서. 대화를 잘 안 해요. 네. 큰일 났네. 예. 다음 주에 가서는 오늘 끝나고 가서 꼭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서 대답을 듣고 오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여러 가지인 정청래입니다. 네. 뭘 하시는데 여러 가지인이에요? 일단 텃밭에 10가지 이상을 심었고, 감자를 처음 캐서 먹었고, 그래서 제가 썼죠. 나 감 잡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괜찮습니까? 농작물 피해는 없나요? 오늘 가봤더니, 참외가 3개가 물이 차가지고 썩고 있더라고요. 3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참외. 열린 거 열매 3개요? 네, 노란 것이. 과일 3개. 왜냐면, 이게 참 제가 영농인으로서 농업 기술 중에 수박 참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마 끝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참 좀 지난 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친 다음에 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한 박스를 참외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썩을 것 같아서. 너무 오래 두면. 네. 네. 그래서 좀 나눠 먹었나요? 주위 분들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몰래 짱 가거나. 혼자 독식하려고. 어떻게 달았어요? 네? 달았어?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아직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썩으니까. 네, 오늘 손혜원 의원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그래서 대타로 김민기 의원 모셔기로 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김민기는 무슨 바둑 관련 행사로 일본에 갔어요. 바둑 들어 일본까지 가나. 김민기 의원 바둑 좀 두시나 봐요? 좀 두나 봐요. 거기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럼 바둑이랑 무슨.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특수부대. 근데 특수부대 중에서도 더 특수부대더라고.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중대장인가 뭘 했어요. 희한하게도 역내. 그래서 주로 있잖아. 요인 암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네. 해보셨대요. 전쟁 때. 그리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러던데 자기가 만약에 몸으로 하는 싸움을 하면 국회에서 1등 할 수 있다. 김성회 의원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의원? 거기는 이제 힘을 쓰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급소를 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뭐 우리 방송 출연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급히 일본 일정을 잡지 않았나? 네. 그럼 정 의원님은 수영 생활 하셨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오셨고, 손 변호사 갔다 왔나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 내서 일했습니다. 참 멀리 갔다 왔네. 원통 바로 밑에 있는 그 월학 2리에서 눈만 치우다 왔어요. 별 한 게 없어요. 네. 구타 없었어요? 구타가 있었죠. 예. 근데 손변은 그렇게 많이 맞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저는 뭐 별로 안 맞았습니다. 저도 근데 군대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문무대 입소, 전방 입소. 대학 1, 2학년 때. 예전에 교련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문무대에 갔는데 5개 과가 모여서 1개 중대를 이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과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과대표였거든요. 그러더니 중대장 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과대표가 5명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목소리 큰 걸로 하자. 그래서 목소리 큰 걸로 제가 이겨가지고 중대장을 했죠. 한번 항의를 하지 그랬어요. 이런 부당한 훈련을 못 받겠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 1학년 때는 아직 물이 덜 들었군요. 생각 없이 그냥 갔고, 네.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이 그때 많았어요. 그렇죠. 참 있었죠. 생소한 이제 단어가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뭐 간다 안 간다 한참 시위를 하다가 늦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때는 대우를 잘 받고 왔죠. 그래요. 그 광명에서 강연하셨다고요? 광명 갔다 왔고요. 진해.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네. 마산, 진해, 뭐 창원 이렇게 해서 네. 진해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 지역위원회 워크샵. 사람 많이 왔습니까, 진해? 진해 같은 데는 당원이 모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한 100명 정도 많이 오셨네. 근데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광명이 요새 핫한 곳 아닙니까? 이현주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광명에서 정청래 의원의 강연을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국회로 나와라. 이렇게 많이 요청했다고. 그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마포와의 첫사랑을 지키겠다. 근데 광명이 분구가 될 가능성이 또 있대요.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금 광명이 하나예요? 2개. 2개. 3개까지. 예. 네, 2개인데 거기 광명 시민 포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민 이게 제가 이제 3번째 강연자였대요. 전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와서 했었고 너무 열의가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좋더라고요. 예. 광명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도 양기대 시장이라고 우리 당이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광명은 4년 후에 결판 나겠죠. 3년 후인가요? 3년 후네요. 결판 나겠죠. 내년에 결판이 또 나죠. 지방선거. 시장이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100일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4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공주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도 직접 드시고 가시는 진실한 매운탕. 엄지척하며 정말 죽이네어를 연발하는 매운탕.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신의 한 수.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 공주 매운탕의 히트 상품인 참게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1976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사는 4번 넘게 변했지만 진한 참게탕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집이 자녀의 단골집이 되고 있다 자부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544-3081, 1544-3081로 연락주세요. 네, 듣고 오신 광고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과 공주 매운탕입니다. 세차를 파는 사람들 꾸준하게 정알바에 광고해주고 계십니다.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회사죠. 세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전화 한번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 사람 또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시고 전화번호는 1833-5850, 1833-5850인데 뭐 시승할 수도 있다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공주 매운탕 광고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40년 넘게 이어온 참게탕 전통의 맛을 공주까지 오시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으니까 입맛 없을 때 얼큰한 참게 매운탕, 소주 도둑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문은 EJ몰에서 가능하고요. 주문 전화 1544-3081, 1544-3081, 핸드폰은 010-4910-8200번입니다. 4910-8200.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조작 사건 문제로 완전히 구석으로 몰렸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거를 적반하장격으로 추미애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좀 탈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극복 전략 이게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제가 추미애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통독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헬무트 콜 전 수상의 그 국가 사절로 갔어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지원 전 대표가 목을 내놓겠다. 추미애는 뭘 내놓겠냐. 이렇게 이제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가 목을 내놓고 좀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 자르기 하지 말고 진실을 내놔라. 목을 내놓지 말고 본인은 그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목을 뭐 자르겠다 뭐 이런 뜻의 개념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박지원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당 자체 진상조사에 의해서 36초간 통화했다.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덮으려고 추미애 대표의 오전에는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긴급하게 오후에 긴급 의청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덮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저한테 얘기했던. 앞뒤 전후가 좀 저는 뭐 추미애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협조했겠냐.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추미애 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이런 거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어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치르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대선에서 제보를 조작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예.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선을 왜 치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이것은 준엄하게 처벌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본인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건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이제 그렇게 공격을 오히려 추미애 대표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자 들어간 건 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장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역시 출시니까 추자 안 되니까 미애 대표라고. 김동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유치. 네. 아니 진짜 참. 그리고 오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그 대통령이 우원식한테만 전화하니까 삐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런 나 정말 너무 치졸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떤 정책도 추진하면 안 돼요. 그렇네요. 추자 들어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프레임 전환하려고. 그리고 추석도 세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녹음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오늘 그 11일이에요. 아마 녹음 중에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10시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몇 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새벽까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안 난다. 네. 근데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있다. 손변은 인천으로 가고 있고. 저 인천 집 아닌데 고향이 인천. 집이 강남이에요, 어디예요? 강남.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으로 가고 있는 중에 네. 그 새끼들 다시 오세요. 호외 방송을 녹음해야 되잖아. 그럴까요? 네. 네, 오늘은 저 뭐 차도 갖고 왔으니까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면 저밖에 없을 거야 또. 네, 니밖에 없어요. 영장 실질심사 오늘 얼마나 했어요?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했죠? 그렇게 길진 않았네요. 네, 뭐 열심히 다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아예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어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방송을 보면 자료를 조작한 건 이유미 씨가 혼자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유포했다, 공표했다. 미필적 고의잖아. 네,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일보 오늘 문화일보가 좀 약간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이거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아예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전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영장에 그걸 적시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뭔가를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혼자 조작을 했고
그 조작한 걸 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뭐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과 아예 조작 자체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함께했다, 즉 공동 전범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자 문화일보의 보도가 과연 사실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니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알게 될 텐데 뭐. 근데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도 이 검찰이 어떻게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는지를 정확히 좀 그 표현 자체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이제 처리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유미 단독 범행은 무조건 아니다. 왜? 친동생하고 같이 했잖아. 단독이 아니잖아, 일단. 그렇네요. 네, 공범이 있네요. 네. 이유미 단독 범행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남자 흉내내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전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SBS 보도는 이거예요. 우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개연성이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있었죠. 예. 있었다는 거죠. 예. 뭐냐면 이것을 보도해달라. 기자들한테 뭘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그랬더니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메일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5월 6일 이후 검찰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월 6일 이후 이유미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예. 그만두자. 라고 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 한번 하고 5월 7일 날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2차. 그럼 5월 7일 날 2차는 방지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냐.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제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짙은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4일도 있어요. 5월 4일도 이유미가 문자를 보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제보자가 없다고. 네. 그런데도 묵살하고 5월 5일 그래서 2차 했으니까.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 같은 정황 사실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를 보는 것은 저는 제가 저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조 사륜. 구속자 대표로서 저는 미필적 고의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근데 미필적 고의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미필적 고의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필적 고의 수사 가이드라인은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언급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월 1일 박지원 전 대표의 인터뷰. 저는 이게 계속 주목합니다. 뭐냐면 기자들이 물어요. 그랬을 때 다른 팀에서 이걸 하고 있고 본인이 이것을 보고를 받고 있다. 근데 그 보고를 그때 말했던 자료와 이유미의 제보 조작 자료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걸 가지고 다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뭐냐면 그 건과 이 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그것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4월 1일 날 말한 이후에 대선 직전에 가장 센 걸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4월 1일 날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월 5일 날 발표하는 것도 본인이 보고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5월 6일에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를 했고 그런데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 다음날 5월 7일에 두 번째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뭐 법적으로 처벌을 면키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확정적 고의는 거의 뭐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고의가 확정적이냐 미필적이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고의는 고의예요. 네. 그런데 이 죄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 확정적 고의의 중간에 위치한 건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미필적 고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네. 케이스는 종종 있나요? 아, 그럼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예, 뭐 차이가 없고요. 고의라고 하면은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차이가 고의와 과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처벌 규정은 이제 고의범만 처벌하고요. 과실범은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하는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몰랐다. 나 정말 열심히 검증했는데 나도 속은 거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경우 네. 지금도 본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미필적 고의로 네. 구속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일단 법원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보았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아니면 더 검증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공포했다라고 법원은 봤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그런 논리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정봉주 의원의 조속한 사면 복권을 원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의원도 또 문병호 의원도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검찰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유미 단독 행위였다라고 자기들은 들었다는 거지. 이것도 제 발목 잡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어떻게 알았죠? 그걸 알았다면 본인도 뭐 내통한 게 있다는 거에 반증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랑 내통했나 그러면? 그러면 본인도 수사에 개입이 한 꼴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미애를 공격할 아무런 근거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만약에 그걸 이태규나 문병호한테 흘렸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문제죠. 수사 기밀 흘린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굉장히 나중에 참 이 사건이 처벌받는 사람도 나타날 테지만 그걸 넘어서 국민의당 전체의 어떤 그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체적 난국 같아요. 이미. 그리고 자, 또 하나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질문. 저한테요. 네. 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네. 후보는 안철수였고 네네.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5일 전이죠. 예. 4일 전입니다. 4일 전에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가장 회심의 마지막 카운트브로에게 예. 반전의 키라고 생각했겠죠. 네, 가장 큰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발표하는데 후보와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다? 했는데 대표가 몰랐다? 아니면 대표나 후보 허락 없이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아닌 입장에서. 일반 회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일은 보고를 하고 해야겠죠. 또는 네. 허락을 받거나 네. 그랬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은 만약에 정말로 후보와 대표한테 말도 없이 아랫사람들이 계속 말도 없이 했다면은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후보와 대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말은 곧 바꿔 생각한다면은 이 발언, 이 제보를 가지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여러 국민의당의 어떤 스피커들이 알면서 한 게 아니겠느냐. 나중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과 문재인 후보 진영이 마치 전쟁터처럼 대치하고 있어요. 긴장 상태에 높아가 있어요. 그런데 제보 조작이라는 이런 무기를 들고 총을 쏘기 시작했어. 전쟁터에서. 문재인 진영을 향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령관은 최종 책임자는 박지원, 안철수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최종 사령관의 허락 없이 사격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대선 전이잖아. 그렇죠. 대선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전두환이가 자기는 발표 명령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중대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피해를 엄청 입었어. 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여러 사람이 막 전사하고 그랬어. 그러면 그거 군법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단독으로 조작을 해서 이준서한테 보고했고 이준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 보고하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주체로 했고 박지원 안철수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선거 4일 전에.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실제 당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운영됩니까? 역으로 지금 저를 공격성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요. 민주당은 이런 어떤지. 당을 보고 네. 콩가루당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말이 안 실제로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선 나흘 전에 그 가장 마지막 순간 깜깜이 선거 중앙이고 굉장히 지금 조바심도 내고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탄을 터뜨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히로시마 원전 원폭 같은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사령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일개
소대 중대에서 이걸 감행한다. 저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어쨌든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더 날뛰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잡았다 하면서 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는 정말로 그 이유미하고 이유미 동생을 처리한 선에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보세요? 모르죠. 그렇죠. 예, 정말 모르죠.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 처음에 남부지검에 출두하면서 출두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당 공식 루트로 받았다. 나는 이준서, 이유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준서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에 갖다 줬다. 이것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석 부단장이고 그 당시 이용주 단장은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사과해가지고 앞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것 상태거든요. 바로 전날 사과했어요. 그것도. 그럼 수석 부단장이 이것을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는 이준서, 이유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준서를 통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 공식 루트를 받았다. 이 부분도 저는 석연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가 구속이 되면 뭐 이준서 입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죠. 구속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오늘 영장 77심사 받으러 가기 직전에 그러면 이준서는 준 서류를 누구한테 준 거야? 이거 참. 네. 아니, 오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태껏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나에게 뚜렷이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뚜렷이라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뚜렷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은 분명히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한 게 5월 6일이고 그 전후, 뭐 후면 후가 더 많겠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그만하자,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아니 이유미가 녹취록도 제공했다면서 검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끝까지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법원을 설득할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만에 하나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영장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더 한 다음에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를 할 겁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죠.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소 후에 결국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설령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국민의당의 어떤 주장이 맞다고 보거나 또는 국민의당 전체에 대한 면접을 하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당연히 어려운데 국민의당 아마 그렇게 갈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정도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의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했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유미 씨가 본인이 녹취록을 조작했어요. 그 녹취록은 영화로 치면 시나리오 대본이에요. 예.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쭉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도 시나리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시민수석인가 그 딸도 거의 동년배인데 문준영과 동년배인데 은행에 다녔고 꿀보직을 받았다. 이거는 누구나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상상으로 썼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 정도의 정보 접근성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썼을까? 당 정도 돼야 그런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영장을 그 법원에서 발부하는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지금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건 당연히 알겠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거 알겠고 또 도주의 우려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준서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크단 말이죠. 그렇죠. 요 두 가지로 해도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요, 이게 지금 좀 전에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병렬적인 요소는 아니죠. 네, 일단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좀 줄여서 말하는 그 요소가
존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나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라라고 법조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이거 충분히 범죄 사실 소명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아마 자동적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언론에서 그게 실제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뭐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그 증거 중에 그러한 점을 소명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외부인으로서는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요. 상당히 저는. 높다. 네. 자,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것은 뭐 차치하고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참고인 조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굴요? 일단 이용주. 그리고 후보는 이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후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부르기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 검찰이 확실한 증거, 윗선 개입에 대한 그 없기 때문에 못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못 불렀지만 이용주 의원은 보좌관은 불렀습니다. 네. 보좌관 불러서 수사를 했으니까 아니 참고인 신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르라고 그래서, 해도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막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 의원한테는 이제 이게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요? 최근에 연속 2번 틀렸기 때문에. 어떤 거? 이재용 구속된다는데 안 됐잖아요. 됐잖아요 구속. 나 아직 그때 아이. 못 맞췄잖아 그때. 아니 됐잖아 구속 안 그리고 됐어요. 지금? 또 누구야 저기 민정수석 우병우도 구속된다 그래도 안 됐잖아요. 우병우는 끝내 구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권에서 예측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뭐 각종 언론에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도 지금 추미애 대표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글부글 하는데 국민의당한테 더 부글부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마디 그 국민의당한테 쐈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도 네. 해도 너무한다. 오늘 브리핑을 자체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들 다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추 대표. 제가 추 대표한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네. 동의하는데.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 하면서 안철수 대표 왜 입장표를 하지 않냐. 이 얘기 꺼내지 않았나요? 꺼냈죠. 근데 일주일 동안 역시 입장표명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속초 어느 식당에 갔다고. 네. 네. 자기 부인하고 네. 운전기사하고 대동하고 갔다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여행은 아니다.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네. 아니 근데 어디를 가면 그게 여행이지. 여행이 아니랍니다. 지인을 만나러 가든 어디를 가든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가는 거야. 네. 다니는 거. 네. 아니 근데 그런 입장은 빨리 발표하면서 이 입장에서 네.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여튼 유리한 거는 빨리빨리 하는데 네. 좀 불리하거나 좀 좌가 오면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네요. 근데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밥상 앞에서 이렇게 코를 푸냐 안 좋다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서양 스타일. 네? 서양 스타일 아닌가요? 서양 스타일 그래요? 서양인들은 막 앞에서 코 풀어요? 코 푸는 거에 대한 뭐 전혀 거리낌이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네. 댓글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네. 오늘 우리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 주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 가부가 결정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끔 이제 녹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지난번 국정농단 때는 더 그랬고 오늘도 지금 정의당 뭐 당대표 속보도 이게 나오고 하는데 오늘 좀 제발 녹음 끝나기 전까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랬나요? 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추미애 대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제2의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네.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본인 입으로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 방금 코너로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벗어나 보려고? 아니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이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2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본인 당에서 벌어진 일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척 계속 하는 거죠. 코스프레를 계속 하는 건데. 안 먹혀요 이제. 그렇죠. 먹히지 않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와중에 또 이현주 의원의 막말 파문이 터져서 오늘 두 번째 사과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과했고 그 사과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이제 노동자들이 또 그 해당 발언에 피해를 보신 노동자들이 와서 항의하는 모습도 쏟아졌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빳빳하지 않더라고요. 좀 크게 되었나 봐. 그 정론관 이제 기자회견 마치고 백브리핑 하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여성 두 분이 오셔서 막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잘못하면 2배로 열받는다. 2배는 배 2개. 사과 1개가 잘못하면 사과 배 2개는 늘어나. 그러면서 그 핑계를 아니 그거는 그냥 기자하고의 사적인 이야기였다. 그거를 왜 기사화했냐. 그리고 국민의당은 SBS 항의하고 그래서 SBS 노조에서 국민의당 사과라고 또 이렇게 반박으로 네.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SBS를 국민의당이 너무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해당 기자의 보도가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라고 하면서 정권 초기에 특히나 방송 뭐 인허가 관련해서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대놓고 했거든요. 이거는 SBS 구성원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SBS가 그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어제 녹음을 다 공개했잖아요. 다 공개는 아니고요. 네. 다 공개할까 했더니 또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김정윤 기자인데 풀 버전 공개합시다. 이게 정말 사적 네. 대화인지 정책에 대해서 공적으로 물은 건지 라고 했더니 국민의당하고 이현주하고 그건 안 돼. 이렇게 나온 생각이에요. 아니 김동철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입장 확인도 안 하고 공개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입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면서 그 재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자가 그 입장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전화를 통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뭘 확인하라는 건지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건 정치의 기술, 하이테크닉을 제가 한 가지 하는데 사과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화를 더 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군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SBS라는 거대 언론을 또 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작가 손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진출할 수도 있잖아. 아유, 잘못할 수도 있고 사과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많아요. 다른 어떤 토를 달면 안 돼. 어. 그리고 이렇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현주 의원의 첫 번째 사과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그 표현이 이랬습니다. 마음을 다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유감이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거잖아. 네.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쳤다면 미안하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이 기조로 그냥 가야 돼. 그래도 두드러 맞아. 그래도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한테는 특별하게 제가 트위터로 충고 하나 했어요. 왜냐면 대선 때 안철수의 정치 생명 걸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깁니다. 팻말 앞에 놓고 울면서 연설했잖아. 예. 이럴 때는 국민이 이깁니다. 그때 대선 때 썼던 팻말을 들고 그 당사자에 찾아가서 국민이 이깁니다. 저는 사과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고 울어야 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현주 의원이 이제 지금 이렇게 아마 본인 정치에서 가장 큰 위기 같아요. 가장 위기 같은데 이렇게 위기가 닥친 게 이제 정청래의 저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뭡니까? 내가 만든 얘기야.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현주 의원이 옛날에 뭐 정의원 막말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먼저 고객한 사람이야.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윤리심판위원이었죠. 제일 먼저 저를 징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현주를 광명에 복수 공천다. 단수 공천한 사람이 누구야? 김종인 아니야. 김종인 지금 정청래 컷오프시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정청래의 저주다. 뭐 펠레의 저주란 말 들어봤는데 정청래의 저주란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져줄게요. 이기지 않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 들었냐면 지금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도
공천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아,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거. 근데 홍익표 의원은 뭐 자기가 공천도 안 했으면서 왜 대신 대속이야? 그러니까 뭐 지난번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공천한 거고 그 전에 누가 공천했죠? 그 전에? 네, 한명숙 체제였어요. 그랬을 거요? 네.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호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홍익표 의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비토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민주당의 비주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언제부터 꼬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탈당해가지고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건 너무 뜬금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손변 말처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밥하는 아줌마라고 했는데 그거 어머니였다. 저 이걸 보고 정말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막말할 때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비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되게 좋은 표현인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참 글쎄요. 이왕 사과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짜 사과를 확실하게 하고 그게 싫으면 맞잖아 개돼지들 이렇게 가든가 그렇게 하든가 뭐야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썼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동네 아줌마에게 왜 세비 줘야 하는 거냐. 이 트윗은 동네 아줌마를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트위터가 오늘 제가 아침에 출연했던 그 MBN에서 또 한참 또 이제 그랬어요? 보도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냐면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 이거. 네네. 그렇죠. 같은 그래서 논리로. 뭐 이걸 또 문제 삼는 패널은 없었습니까? 문제 삼지 않았고요. 인용하면서 네.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에 의견 일치. 자, 그러면 패널들에게 페널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손변은 쓱 네. 정청래 위대함을 또 한번 또 얘기해 줬어야지. 제가 하면 너무 티납니다. 아니, 오늘 그 양지열 변호사인가요? 네. YTN에서도 이거 인용했더라고. 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원래 이런 건 잘 하는 거지만 참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손 변호사 앞으로. 제가요? 네. 그럼 대놓고 하지 말고 슬쩍 은근슬쩍. 네, 슬쩍.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그 예술성이 있는데 문학성이 높은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손수호 변호사가 여기에 출연하고 있지만 정 의원보다 손 의원을 더 편애하는 것 같아. 누구요? 손 의원을 더 편애하는 것 같아. 지금 혈연 관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적인 관계로 지금. 이량손 씨.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 옥수수는 뭔데 이렇게 달고 아삭아삭한 거야? 이게 요즘 핫한 달콘 초당 옥수수야. 그냥 생옥수수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린 거라고. 대박!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이야. 달콘 초당 옥수수는 과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는 특별한 옥수수야. 한번 검색해봐. SNS에선 이미 입소문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이들 간식, 임산부 간식, 다이어트 간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안전한 초당 옥수수 국내 최대 생산.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냉장 포장 배송. 검색창에서 달콘 초당 옥수수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초당 옥수수 달콘. 달콘 초당 옥수수 광고였는데요. 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과일보다 높고 또 식감이 아삭아삭한 독특한 옥수수입니다. 알곡이 아주 전체적으로 꽉 찬 최상품만 생산하고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일 수확해서 당일 배송해드리고요. 산지 직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확 즉시 예냉하고 배송 시에도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사용해서 저온을 유지해서 당도와 식감을 갓 수확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달콘 초당옥수수 검색해 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 또 하나의 여당. 네. 청래당 행사 안내입니다. 네, 하세요.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을 위한 정청래 함께 떠나는 육해공 산악극기훈련 실미도 무박 1일. 진짜 실미 들어가요?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요? 제보의 7월 인천. 15일 토요일 오전 8시 반 망원역 1번 출구로 4만 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못 타고 갑니까? 버스 타고 무의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요. 무의도. 여기 보면 국사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사를 논해. 에이, 진짜로. 그 국사봉이에요? 그러면 국사봉이라고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뜻이. 한자가. 몰라 그거. 그래서 한 200m 좀 넘는데 거기 갔다가 거기서 바닷길이 열려요. 썰물 시간대 거기가 낮에 12시경. 그래서 실미도에 가서 쪼그려뛰기 극기 훈련을 한 다음에 나와서 밥을 먹고 정청래의 간단한 시국 강연이 있습니다. 1박 2일? 무박 1일. 5박 1일? 5박 1일이면 당일치기잖아요. 당일치기. 야,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근데. 그렇죠. 무박 1일. 오, 있어 그 보인다. 실미도 가면 그 실미도에서 훈련받았던 그분들 네. 그 아직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미도를 실제로 그 영화를 거기서 찍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대박 날 줄 모르고 그냥 세트장을 철거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아쉽다고. 근데 흔적은 남아있어요. 사실 국사봉이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더니 제가 그 서울 처음 와가지고 산 집이 상도동이에요. 상도동에 국사봉 터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사봉이라는 봉이 있어요. 해발 한 180m 정도 되는. 정치에 관심이 많네. 왜요? 상도동도 살고. 그럼 손수 변호사 싸서 갔어요, 싸서. 토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망원역으로 오세요. 8시 반. 네? 제가 지금 같이 가자고. 족저 근막염 때문에 걷질 못하겠어요. 이 작가는 뭐 발이 특별한 아파. 약속이 없잖아. 저도 족조 금방이 갑자기 그날 생길 예정이에요. 예. 야, 뭐 거의 박근혜 수준이네. 그렇습니다. 예. 아플 예정이시다 그랬더니 진짜 아파. 그래. 말 나온 김에 박근혜 얘기 한번 해봐요. 네. 그 진짜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대요. 아프대? 예. 아니, 왜냐면은 어디다 발을 쪘어요? 그 빵에 발 찔 데가 없잖아. 아니. 저 빵 전문가. 발 찔 데가 있어요? 빵에? 없습니다. 찌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구치소 안에서는 빵을 제조할 수도 없고요. 아이, 정말. 네?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이 아팠대요, 원래.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에 따르면, 왼쪽 오른쪽. 왼쪽 네 번째 발가락? 네. 새끼 발가락 옆 발가락이겠죠? 그러네. 네. 5개라면. 네.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아팠다. 그런데 구치소 내에서 뭐 더 악화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도 그 교도관에게 연락받았다, 늦게. 그래서 그 의료 그 과장이 실제로 진료했는데 뭐 발이 아프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못 나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뭐 예. 뛰어오나요? 그러니까 타고 오잖아. 한웅재 검사가 이제 부장검사가 이렇게 말했죠. 자기도 확인해 보니까 나도 확인해 보니까 발이 아픈 건 맞더라.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데가 아픈 건 없다. 아니 얼마든지 나와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휠체어 타면 되잖아. 휠체어 타면 되죠. 그러니까. 되죠. 아니 목발 짚어도 되고. 목발 또 되죠. 그럼 왜 그 이해? 발가락 그 네. 하나 아픈 거 가지고 출정을 거부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뭐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이상한 거는 왜 하필 이재용 재판에 네.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 재판이죠. 박근혜 재판이 이재용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날 아팠어. 이상하게.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 이재용 재판 때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날도 안 나왔어. 왜 하필 이재용 때 2번이 안 나왔냐 이거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번 다 안 나갔죠 그때도. 네. 예. 그러니까 이영선이나 이재용이나 아마 박근혜가 부딪히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나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영선이나 이재용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증언을 하든 안 하든 네. 일단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특히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나는 피해자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어? 그렇죠. 뇌물 사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해서 증언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마주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묘하게도 그럴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의심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실제로 뭐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재판을 안 나온다? 형사소송법 217조인가? 뭐 그 규정 보면은 피고인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때는 진단서 등의 기타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게 재판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진단인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속 만기 넘겨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 뭐 이거지 않겠어요? 시간 끌 거요? 그러면 지금 이제 90 며칠 남았다는데 10월 16일 10월 17일 예. 일이 만기래요. 16일 24시 또는 17일 0시. 그렇지. 예.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해서 만기돼서 나온 사람 지금 장시호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검찰이 다시 쳤잖아 다른 건으로. 네. 위증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유죄가 확실한 거 그걸 먼저 때려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증인 신문만 올 연말까지도 안 끝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 많죠. 네.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서는 네. 정신 이상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언론 기사가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또 교정 당국은 그런 일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밥을 먹고 30분 만에 왜 밥 안 주냐고 얘기했다. 그리고 또 혼자 중얼중얼하더라. 이런 거 보면 뭐 굉장히 치매의 어떤 그 증상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또 교정 당국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저는 그 기사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독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교도관 그리고 밥 나눠주는 소지라고 있어요. 노역하는. 그 두 사람 이외에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1호 신문에서 나왔죠. 그 신문 네네. 기사가. 그런데 1호 신문이 일주일만 한 번씩 배포되는 주간 신문인데 타블로이드판 생각보다 엄청난 특종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1호 신문이 그냥 대충 볼 신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의 이 현대사적 지식도 1호 신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1호 신문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그 두 사람 있잖아요. 미 취재원이라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전달돼가지고 전해서 전에서 그 직접 본 사람이 야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그 집에서 얘기했어요. 그럴 개연성은 또 있을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흘러나온 얘기는 너무 덥잖아요 요새. 덥죠. 덥죠. 그럼 거긴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구치소는. 창문도 없죠. 창문이 독방은 창문이 뒤쪽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 약간 통풍이 뒤쪽에. 되나요? 바람이 약간 돼요. 있어요. 바람이 예, 그게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뒤쪽에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복사열 이런 걸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뒤쪽에 쇠창살이 딱 이렇게 있고요. 예. 쇠창살로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밀어서 미닫이로 열 수 있고요. 근데 앞에 방 문은 있잖아요. 철문이에요. 그리고 서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뚫어놓는데 A4 용지 두 장 정도 넓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리 아크릴 같은 걸로 이렇게 투명하게 돼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밑에 식구통이 있어요. 밥 들어오는 통. 지금 교도소 말고 구치소 말씀하시죠? 구치소, 서울구치소. 예. 제가 서울구치소 출신이잖아요. 거기만 갖다 줬습니까? 목포교도소 예.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풍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식구통 하나로 이제 되는데 뒤쪽에 창문으로 식구통과 통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식구통 넓이가 축구공 하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 정도 면적이거든요. 네, 어쨌든 굉장히 더운데 그래서 그 선풍기가 있다 그래요? 독방에? 저 있을 때 선풍기는 없었어요. 네, 지금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선풍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답니다. 네. 심지어 그 더위를 식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신문인가요?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아니 그건 다른 언론. 다른 언론인가요? 물을 받아서 이제 몸에 뿌린 다음에 선풍기 바람으로 이제 더위를 쫓고 있다. 언제든지 냉수 마찰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수도가 있으니까.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저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더 고생하시기 바라고요. 이재용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용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계속 증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재용뿐만 아니고 그 삼성에 관련된 임원들은 다 재판에 나와서 증언 거부.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합니다. 네. 증언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아니 당신들이 조사받을 때 쓴 거 이건 인정하지 않냐. 그것도 증언 거부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판받는 게?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증언 거부권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48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자기나 아니면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언하면은 저한테도 불리합니다. 제 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해달라. 뭡니까? 그랬더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용 피고인이 당신 피의자겠죠. 이재용 피의자가 했던 말들을 조서로 적었잖아요. 피의자 신문 조서. 그 조서를 증거로 쓰려고 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여기 적혔다는 그것만 좀 말해달라. 진정 성립이죠. 그렇죠. 그것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했고 특검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 아니 이거는 증거거부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것도 증거거부권에 포함된다.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글쎄요. 도움 될까 삼성 측에? 일단은 증거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효과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체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죠.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재판부가 네. 심사가 뒤틀릴 수 있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방어하는 게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본인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거 누가 봐도 로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모든 당연하죠. 삼성 다 짜고 예. 치는 고수도 아니야 이거.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게 볼 수 있지.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삼성의 그 전현직 고위 임원들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글쎄요. 좀 모든 걸 좀 스스로 좀 다 밝혔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답답합니다. 정 의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가요? 정 의원은 증언 거부가 이해가 안 되잖아. 막 엄청나게 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요. 재판 받을 때 이제 재판 가면 이제 그 인정 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누군지 신원 확인. 그렇죠. 전 답변을 안 했어요. 그것부터요. 그것부터 안 하죠. 그 다음에 주소 물어봐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 18-1번지 서울구치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판사가 당황하더라고.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최후 진술은 2시간 넘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6명이었거든 재판받는 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자꾸 찌르더라고 그만하라고. 네. 저는 필리버스터를 제가 11시간 39분 했잖아요. 한 20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하시지. 근데 자꾸 말리는 거야. 자기도 하겠다고. 옆에 같은 공범들.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 했나? 그러니까. 네. 한국 현대사 강의 판사한테. 잘하셨습니다.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와.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3차 독대 전후로 박근혜 최순실이 총 8차례나 전화 통화한 게 밝혀졌고요. 대포폰으로. 네. 박근혜 최태원 독대 전후로 해서는 박근혜 최순실이 총 4차례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최순실이요. 어제 TV조선인가 특종이 있는데 네. 진짜 청와대 업무로 피곤했다. 네. 정말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뭘 물어봐가지고 괴로웠다. 난 독일로 가려고 그랬다. 예. 근데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지 않아요?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청와대 업무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업무 때문에. 그리고 쉬고 싶었는데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부담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그 둘 사이에 정말 특별한 관계를 그렇죠.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경제 공동체 개념도 그 재판부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계속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이거 하나로 그걸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이게 쌓인다면은 뭐 영향은 있겠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니 박근혜 최순실 통화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랬으리라고 예측했는데 최태원하고 이재용은 왜 지들끼리 또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아니 또 서로 같은 또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또 야 너는 뭐 물어봤어? 어떻게 됐어? 분위기 어땠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고. 이 회장 너는 얼마 내냐? 그런가? 이런 건가? 참 이것도 웃긴 거예요. 또 보도에 따르면 그 전으로 해가지고 그 둘이 사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그때만 통화했대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거 통화한 사실이 있냐?
내용이 뭐냐라는 것도 증인 신문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증언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재판은 우리 내일 방송될 102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정치 알아바꾼다 101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102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02회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이 있는데 이번 주 키워드는 뭡니까? 국정원. 재밌을 것 같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신베를린 구상. 가슴 뭉클해가지고 102회가 너무 기다려지네. 그럼 102회에서 신베를린 구상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신베를린 구상이 나왔는데. 조만간 있겠죠. 조만간. 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했었거든요. 네. 뭐 비난이면 비난, 뭐 어쩌고, 뭉개면 뭉개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그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102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10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1번째 방송. 요즘 101이 핫하다며? 101. 네. 그 친구들. 모르십니까? 아재는 모르시지. 네. 뭐. 아하, 이거 참. 원지어로 원. 아하. 어느 정도 핫해요? 요즘 난리죠. 난리야? 모 화장품 그 회사에서 브로마이드를 뭐 일정액 구입하면 준다고 했더니 줄이 그냥 쫙 늘어섰습니다. 밖으로. 인기 최고입니다. 요즘. 네. 그럼 101명이 나오나요? 101명으로 출발했죠. 네. 처음에. 11명이 남은 거죠. 이제. 네. 그렇군요. 네. 문제가 아니라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군. 자주 봐요?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남자 아이돌인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돌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요. 네. 네, 손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입니다. 여름휴가 계획 잡았나요? 여름휴가 저는 안 간 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바빠서? 일해야죠. 예. 네. 아니 근데 가족들은 니는 안 가도 가족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가죠. 따로? 네. 뭐 돈 버는 기계예요? 가족들과 제 카드와 함께. 카드와 함께. 네. 좋다. 네. 저도 좋아요. 그게. 네. 지난주 그 아내분한테 물어보고 온다는데 물어봤어요? 정규적 문제? 미쳐. 네. 대화 자체를 잘 안 하죠, 집에 가서. 대화를 잘 안 해요. 네. 큰일 났네. 예. 다음 주에 가서는 오늘 끝나고 가서 꼭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서 대답을 듣고 오세요.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인 정청래입니다. 네. 뭘 하시는데 여러 가지니에요? 일단 텃밭에 10가지 이상을 심었고, 감자를 처음 캐서 먹었고, 그래서 제가 썼죠. 나 감 잡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괜찮습니까? 농작물 피해는 없나요? 오늘 가봤더니 참외가 3개가 물이 차가지고 썩고 있더라고요. 3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참외. 열린 거 열매 3개요? 네, 노란 것이. 과일 3개. 왜냐면 이게 참 제가 영농인으로서 농업 기술 중에 수박 참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마 끝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참 좀 지난 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친 다음에 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한 박스를 참외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썩을 것 같아서. 너무 오래 두면. 네. 네. 그래서 좀 나눠 먹었나요? 주위 분들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몰래 짱 가놨죠. 혼자 독식하려고. 어떻게 달았어요? 네? 달았어? 그렇게 달지 않더라고요. 아직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썩으니까. 네, 오늘 손혜원 의원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그래서 대타로 김민기 의원 모셔기로 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김민기는 무슨 바둑 관련 행사로 일본에 갔어요. 바둑 들어 일본까지 가나? 김민기 의원 바둑 좀 두시나 봐요? 좀 두나 봐요. 거기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럼 바둑이랑 무슨.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특수부대. 근데 특수부대 중에서도 더 특수부대더라고.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중대장인가 뭘 했어요. 희한하게 또 역내. 그래서 주로 있잖아. 요인 암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네. 해보셨대요. 전쟁 때. 그리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러던데 자기가 만약에 몸으로 하는 싸움을 하면 국회에서 1등 할 수 있다. 김성회 의원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의원? 거기는 이제 힘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급소를 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뭐 우리 방송 출연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급히 일본 일정을 잡지 않았나? 네. 그럼 정 의원님은 수영생을 하셨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오셨고, 손 변호사 갔다 왔네. 저는 강원도 인제군 내서 일했습니다. 참 멀리 갔다 왔네. 원통 바로 밑에 있는 그 월학 1위에서
눈만 치우다 왔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치우다. 네. 그 구타 없었어요? 구타가 있었죠. 예. 근데 선배는 그렇게 많이 맞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저는 뭐 별로 안 맞았습니다. 저도 근데 군대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문무대 입소, 전방 입소. 대학 1, 2학년 때. 아 예전에 그 예. 교련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문무대에 갔는데 5개 과가 모여서 한 개 중대를 이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과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과대표였거든요. 오. 그러더니 중대장 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과대표가 5명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목소리 큰 걸로 하자. 그래서 목소리 큰 걸로 제가 이겨가지고 중대장을 했죠. 그 한번 항의를 하지 그랬어요. 이런 부당한 훈련을 못 받겠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 1학년 때는 아직 물이 덜 들었겠죠. 생각 없이 그냥 갔고 예.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이 때 많았어요. 그렇죠. 참 있었죠. 생소한 이제 단어가 돼 버렸는데 그래서 뭐 간다 안 간다 한참 시위를 하다가 늦게 이제 출발해 가지고 그때는 대우를 잘 받고 왔죠. 그래요. 그 광명에서 강연하셨다고요? 광명 갔다 왔고요. 진해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네. 마산, 진해, 뭐 창원 이렇게 해서 네. 진해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 지역위원회 워크샵. 사람 많이 왔습니까 진해? 진해 같은 데는 당원이 모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한 100명 정도 많이 오셨네. 근데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광명이 요새 핫한 곳 아닙니까? 이연주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광명에서 정청래 의원의 강연을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국회로 나와라 이렇게 많이 요청했다고. 그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마포와의 첫사랑을 지키겠다. 근데 광명이 분구가 될 가능성이 또 있대요.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금 광명이 하나예요? 2개. 2개. 3개까지. 예. 네, 2개인데 거기 광명 시민 포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민 이게 제가 이제 3번째 강연자였대요. 전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와서 있었고 너무 열의가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좋더라고요. 예. 광명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도 양기대 시장이라고 우리 당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광명은 4년 후에 결판 나겠죠. 3년 후인가요? 3년 후네요. 결판 나겠죠. 내년에 결판이 또 나죠. 지방선거. 시장이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100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4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공주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도 직접 드시고 가시는 진실한 매운탕. 엄지척하며 정말 죽이네어를 연발하는 매운탕.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생각날 때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신의 한 수.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 공주 매운탕의 히트 상품인 참게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1976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사는 4번 넘게 변했지만 진한 참게탕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집이 자녀의 단골집이 되고 있다 자부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544-3081, 1544-3081로 연락주세요. 네, 듣고 오신 광고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과 공주 매운탕입니다. 세차를 파는 사람들 꾸준하게 정알바에 광고해주고 계십니다.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회사죠. 세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전화 한번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 사람 또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시고 전화번호는 1833-5850, 1833-5850인데 뭐 시승할 수도 있다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공주매운탕 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40년 넘게 이어온 참깨탕 전통의 맛을 공주까지 오시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으니까 입맛 없을 때 얼큰한 참깨 매운탕. 소주 도둑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문은 EJ몰에서 가능하고요. 주문 전화 1544-3081 1544-3081 핸드폰은 010-4910-8200번입니다. 4910-8200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조작 사건 문제로 완전히 구석으로 몰렸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거를 적반하장격으로 추미애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좀 탈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극복 전략 이게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네. 제가 추미애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통독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헬무트 콜 전 수상의 그 국가 사절로 갔어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지원 전 대표가 목을 내놓겠다. 추미애는 뭘 내놓겠냐. 이렇게 이제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가 목을 내놓고 좀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 자르기 하지 말고 진실을 내놔라. 목을 내놓지 말고 본인은 그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목을 뭐 자르겠다 뭐 이런 뜻의 개념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박지원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당 자체 진상조사위에서 36초간 통화했다.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덮으려고 추미애 대표의 오전에는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긴급하게 오후에 긴급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덮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저한테 얘기했던. 앞뒤 전후가 좀 저는 뭐 추미애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협조했겠냐.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추미애 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이런 거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어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치르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대선에서 제보를 조작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예.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선을 왜 치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이것은 준엄하게 처벌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본인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건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이제 그렇게 공격을 오히려 추미애 대표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자 들어간 건 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장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역시 출시니까 추자는 안 되니까 미애 대표라고. 김동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유치. 아니 진짜 참. 그리고 오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그 대통령이 의원식한테만 전화하니까 삐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런 정말 너무 치졸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떤 정책도 추진하면 안 돼요. 그렇네요. 추자 들어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리고 추석도 세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녹음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오늘 11일이에요. 아마 녹음 중에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10시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몇 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새벽까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안 난다. 네. 근데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있다. 손변은 인천으로 가고 있고. 저 인천 집 아닌데 고향이 인천. 집이 강남이에요, 어디예요? 강남.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으로 가고 있는 중에 네. 그 새끼들 다시 오세요. 호외 방송을 녹음해야 되잖아. 그럴까요? 네. 네, 오늘은 좀 뭐 차도 갖고 왔으니까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면 저밖에 없을 거야 또. 네, 니밖에 없어요. 영장 실질심사 오늘 얼마나 했어요?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했죠? 그렇게 길진 않았네요. 네, 뭐 열심히 다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아예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어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방송을 보면 자료를 조작한 건 이유미 씨가 혼자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유포했다, 공표했다. 그럼 미필적 고의잖아요. 네,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일보, 오늘 문화일보가 좀 약간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이거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아예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전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영장에 그걸 적시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뭔가를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혼자 조작을 했고 그 조작한 걸 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뭐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과 아예 조작 자체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함께했다, 즉 공동전범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자 문화일보의 보도가 과연 사실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니 그럼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뭐 알게 될 텐데 뭐. 근데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도 이 검찰이 어떻게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는지를 정확히 좀 그 표현 자체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이제 처리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유미 단독 범행은 무조건 아니다. 왜? 친동생하고 같이 했잖아. 단독이 아니잖아, 일단. 그렇네요. 네, 공범이 있네요. 네. 이유미 단독 범행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남자 흉내내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전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SBS 보도는 이거예요. 우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개연성이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있었죠. 예. 있었다는 거죠. 예. 뭐냐면 이것을 보도해달라. 기자들한테 뭘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그때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메일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5월 6일 이후 검찰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월 6일 이후 이유미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예. 그만두자 라고 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 한번 하고 5월 7일 날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2차. 그럼 5월 7일 날 2차는 방지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냐.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제 이게 미필적 고의에 짙은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4일도 있어요. 5월 4일도 이유미가 문자를 보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제보자가 없다고. 네. 그런데도 묵살하고 5월 5일 그래서 했으니까.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 같은 정황 사실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를 보는 것은, 저는 제가 저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조 사륜. 구속자 대표로서 저는 미필적 고의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근데 미필적 고의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미필적 고의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필적 고의 수사 가이드라인은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언급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월 1일 박지원 전 대표의 인터뷰, 저는 이게 계속 주목합니다. 뭐냐면 기자들이 물어요. 그랬을 때 다른 팀에서 이걸 하고 있고 본인이 이것을 보고를 받고 있다. 근데 그 보고를 그때 말했던 자료와 이유미의 제보 조작 자료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걸 가지고 다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뭐냐면 그 건과 이 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그것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4월 1일 날 말한 이후에 대선 직전에 가장 센 걸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4월 1일 날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월 5일 날 발표하는 것도 본인이 보고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5월 6일에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를 했고, 그런데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 다음 날 5월 7일에 두 번째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뭐 법적으로 처벌을 면키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확정적 고의는 거의 뭐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고의가 확정적이냐 미필적이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고의는 고의예요. 네. 그런데 이 죄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 확정적 고의의 중간에 위치한 건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미필적 고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케이스는 종종 있나요? 그럼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예, 뭐 차이가 없고요. 고의라고 하면은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차이가 고의와 과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처벌 규정은 이제 고의범만 처벌하고요. 과실범은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하는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유포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몰랐다. 나 정말 열심히 검증했는데 나도 속은 거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경우 네. 지금도 본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미필적 고의로 네. 구속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일단 법원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보았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아니면 더 검증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공포했다라고 법원은 봤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그런 논리가 여기도 그대로